흥남철수작전 기념비.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2월 24일 홍남부두에서 민간인 10만 명을 성공적으로 탈출시켜 거제도로 후송하여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작전으로 평가받는 흥남철수작전의 뜻을 되새기고 후세의 길이 전하고자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기념비를 2005년 5월 27일 건립하였음. 거제 수용소 그러면은 일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해설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잘 듣고 옛날에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10달부터 6월달 하루에 2,000명씩 와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잘 텐트 이렇게 짓고 도로도 닦고 했는데 나중에는 포로가 포로 수용소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한 17만 3천 명의 포로들을 분리 분산시켜가지고 휴전 협정될 때까지 한 5만 명 정도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17만 3천 명의 포로들은 65% 정도는 북한으로 갔고 35% 정도는 남쪽에 남게 되었습니다. 요 안쪽에 뒤로 이제 조금 올라와서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민주주의 대표 인물이고요. 왼쪽에는 공산주의 대표 인물인데 민주주의 하면 미국의 워커 주장, 우리 인천 그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워커 주장은 1950년 12월 달에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다가 사망을 해요. 예,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 메가더 장군, 뒤에 BGA 사령관은 있습니다. 워커 중장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대로 BGA 사령관이 부임을 하셨는데 8군 사령관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분이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BGA 장군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공군이 개입돼가지고 1사 후퇴를 맞았거든요. 부임했을 당시에. 그리고 메가더 장군도 해임됐었거든요. 근데 BGA 장군이 조금 이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공산주의 대표 인물인데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나빌이라는 사람은 휴전 회담할 때 사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끝없이 포로들한테 지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는 공산주의 대표 인물, 오른쪽에는 민주주의 대표 인물이겠습니다. 네, 일단 올라갈게요. 보시고 9월 15일 날에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돼요.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은 밀물과 썰물의 교차가 되게 심해요. 만일에 배가 들어왔는데 물이 빠지면 상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5,000분의 1. 그래서 거기는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가능하다. 물때를 잘 맞추면 된다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9월 28일 날에 3일 만에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때 한강 이남에서 잡힌 포로는 무려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에는 우리 군인들이 38선까지 돌파를 해요. 국군의 날 어제 지나가셨죠? 엊그제 그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국군의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순경에는 압록강이 보이는 곳까지 계속 북진해요. 북진을 하는데 10월 한 20일경에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죠. 김일성이가 다급하니까 중국의 모택동한테 빨리 그 군인들 좀 지원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개입돼요. 혹시 인해 전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중공군이 개입되는데 말은 한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숫자를 알리지 않기 위해 숨기기 위해 가지고 낮에는 지죽은데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때 밀리게 되는데 이미 중부 전선은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10만 5천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9만 8천여 명의 민간인까지 구출해낸 것은 세계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흥남 철수 작전의 숨은 공로자가 바로 현봉학 박사인 것입니다. 그 차단으로 퇴로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동부 전선으로 철수한 작전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고요. 흥남 철수 작전 하기 전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들 앞에는 대규모 중국군이 접근해 있었다. 철저한 엄폐와 야간을 이용한 빠른 이동. 미군은 이들 미군은 수시로 정찰기를 띄웠으나 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중국군의 은폐는 완벽했다. 往一跑，那个被补打的一蒙就冒了，飞机过去了，补打一走，这一喊，赶快走。 당시 중국군은 구병단 산하 세계 군단 15만 대군이었다. 미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퇴로를 차단한 중국군은 조용히 이동하며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날씨.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렇게 북한군 손에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영하 한 30도, 40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대가 12,000명 정도 약. 그런데 중공군이 수무책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때. 예, 그때 밀리게 되는데 이미 중부 전선은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그 차단으로 퇴로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동부 전선으로 철수한 작전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고요. 흥남 철수 작전 하기 전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전투입니까? 예, 장진호 전투예요. 만일에 장진호 전투에서 그 미 해병 1사단이 잘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비난민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렇게 북한군 손에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영하 한 30도, 40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대가 12,000명 정도 약. 그런데 중공군이 약 한 24만 명 정도, 뭐 한 10배 정도가 넘어요. 그런 그 싸움에서 한 열흘간을 했는데 거의 뭐 얼어서도 죽고 했지만 우리 미 해병대라든지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고요. 중공군들은 그 대신 우리보다 한 10배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수물자, 군인들, 피난민, 그리고 이제 뭐 다 흥남항으로 철수가 할 수 있었고요. 흥남 철수 작전은 그럼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보름 동안 이루어진 작전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에요. 그때 약 200여 배를 가지고, 왜냐면 육상은 다 막혔으니까 해상으로밖에 철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제가 배를 잘 보고 오시라 한 거는 베르니스 빅토리오 배는 그 당시에 맨 마지막에 비난민을 태워서 우리 그제도까지 온 배예요.
미국도 정권한테 제발 이 피난민을 좀 피난시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오케이 허락을 받고 피난민을 태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제대로 많이 태울 수 있는 인구가 얼마냐 하면 1,000명밖에 못 태워요. 근데 14,000명을 태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태웠을까? 상상 안 가시잖아요. 네, 그 당시에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항공유를 실었다 했잖아요. 항공유를 모두 흥남항에 버리고, 예, 흥남항에 다 버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아니, 이 드럼통을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을 콩나물 씹듯이 실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는 가장 중요한 물건만 이고 나오잖아요. 그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은 더 모두 흥남항에 버리고 빽빽하게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또 칸막이를 해서 또 태우고 또 가탄장, 화장실 모든 공간에 다 태우다 보니까 14,000명을 태울 수가 있었대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24일 날에 딱 사람을 태워서 출발을 했는데 25일 날에 중공군이 흥남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만일에 하루만 한 10시간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좀 죽었겠죠. 예, 그래서 태우는데도 10시간, 내리는데도 10시간, 12월 22일 날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찍어를 보면 가족이잖아요. 양옆 옆에다가 구축함, 보이함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항에 도착을 해요. 원래 그 배가 부산항에 도착이 예정이었거든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앞에 배들이 이미 와가지고 다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해를 해서 온 곳이 바로 우리 거제도 장성포 항입니다. 그때가 12월 25일 날 12시경입니다. 그래서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장성포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성선교 드럼통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뚜껑을 여는 순간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안 죽고 눈이 메롱메롱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거기다가 아이가 5명이 태어났어요. 3일 만에. 임산부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지금도 그렇지만 김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태어나면 유엔에서 김치1, 김치2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김치5라는 분은 하순할 때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이경필 씨라는 분인데 지금도 장성포에서 계세요. 동물가축병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경필 씨라는 분은 마지막에 태어난 김치5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 14,000명이라는 피난민을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가지고 방공서 운동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저도 거제 주민이지만 거제 주민들이 그 피난민을 한 사람씩 이렇게 어찌 보면 배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밀가루를 먹으면 그 피난민도 밀가루를 줬고, 예,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뒤에 월남전에도 참전을 했었어요. 참전을 하고 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에 팔려서 아쉽게도 고철 속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아마 우리 성포에다가 성남철수 기념 공원을 조성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2004년도에 입량을 가장 많이 구한 기적적인 배다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제가 잘 모시고 오라 해주고요. 제가 이 차가 보니까 앞질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예, 라노 선장이라는 분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98세에 승천했습니다. 되게 오래 사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뒤에 이제 뭐 상도 받고 많은 매스컴에 나니까 나는 어찌됐든 간에 인류를 가장 많이 구한 그런 이제 신의 계리를 받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감회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그런 만일에 결단이 없었더라면 그 14,000명이라는 피난민은 아마 다 폭격을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메르디스 빅토리오와 라누 선장 그리고 그 당시에 도왔던 김호봉 그리고 총력관을 했던 권봉학 박사 그런 분들이 우리 전쟁에서
끝나는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포로들이 어떻게 해서 과연 그제도까지 왔을까? 이 골짜기까지 너무 궁금하죠. 우리가 아까 제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한 11만 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잡힌 곳이 7월 7일 날에 대전에서 잡혔습니다. 포로가 잡히면은 포로 잡히는 곳마다 포로 수집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잡히면 뭐 대전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천막을 치고 포로 수집소를 짓고 또 어정부에서 잡히면 또 어정부에다가 포로 수집소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11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유엔에서 이 군인들을 전선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포로 관리하느라고 전선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안 되겠다. 흩어져 있던 포로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모으냐? 부산으로 모읍니다. 부산에는 도지대든 간에 좀 육지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모으는 작전을 알바니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작전이 아주 성공적이었대요. 근데 표현을 하자면 미생물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2배 내려오고 하룻밤 자고 나면 2배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부산역 넓다가 포로 수용소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가야리 수영동 지금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유엔 측에서는 이 포로들을 관리만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포로 관리를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 근데 51년 7월 달부터 휴전 협정이 재개가 돼요. 북한 측 대표하고 미국 측 대표하고 그 휴전 협정 내용이 2가지입니다. 휴전선을 어디에 끌 것인가,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휴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서로 상의가 되었습니다.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38선이라고 했죠, 그죠? 일자로.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후는 38선 말은 없어지고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장소. 예, 그거는 이제 합의가 맞고 포로 문제에서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전원 송환해라. 유엔 측에서는 자유사에 맡기겠다. 자동 송환을 하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포로들이 한 반 이상은 북한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유엔 측에서 이 싫어하는 포로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못 보낸다. 자유사에 맡기겠다. 거기에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포로 문제가 합의가 됐더라면 전쟁은 아마 8개월 만에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 포로 문제 때문에 전쟁을 3년 1개월 이틀이나 끌은 이유가 포로 문제입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포로가 포로 수용소 소장도 납치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열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들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다가 포로를 관리를 했는데 전쟁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포로는 부산은 육지잖아요. 부산에서 탈출을 해서 다시 전쟁에 뛰어들 염려가 있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먼 섬 쪽으로 포로를 이송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먼 섬하고 어디니까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50년 11월 달에 그 포로 유엔 대표단이 제주 모슬포에 현지 답사를 가요. 가서 딱 보니까 이 포로들을 이송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를 지을 때. 왜냐하면은 제주도에는 하산 지역이라 물도 부족하고 또 이미 피난민들이 물론 우리 그제도 15만 명 피난민이 왔지만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미 피난민들이 포화 상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산 지역에 물도 없지. 또 부산에서 제주까지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여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이 포로들 이송할 조건이. 그래서 사선책으로 확정된 곳이 어디냐? 바로 거제도예요. 그 처음에는 불만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11월 말에 이제 그 모슬포에 가서 보니까 제주가 안 된다 해가지고 12월 달에 갑자기 이제 거제가 합격이 되었고 51년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삼성중공업이 있는 바다에서 LSP 무도 5군데를 만들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노동을 하루에 2명씩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노는 이제 물을 떼서 말리고 산은 또 깎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17만 3천 명의 포로들을 관리를 했었어요. 관리를 하는 와중에 이제 폭동도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다 해버릴까요? 네? 그거는 이제 침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거든요. 침공포로는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포로를 침공포로, 예, 북한으로 가기를 반대하는 포로를 반공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공과 반공으로 나뉜 계기가 언제냐 하면 아까 51년 2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포로를 이송을 했고 51년 7월달 정도에 휴전협정이 재개된다 했잖아요. 그럴 때 반공
중공과 진공으로 나뉘어요. 북한으로 갈란다. 안 그러면 남쪽에 남겠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포로가 아까 천막이 한 3,000개 정도 거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6월달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6월달 되면 태풍 오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그 3,000개 천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조라랑 이렇게 해수욕장이 우리 거제도에는 한 20여 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모래하고 이렇게 뭐 자갈 같은 거를 얻게가지고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집을 나중에는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이제 끝까지는 생활을 했는데 자꾸 제가 3,000% 빠지고 마음은 바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공과 반공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생활하는 와중에 만일에 이 동에서 좀 진공 성향이 강한 사람이 힘이 세면 이동은 진공포로, 이동에서 좀 반대하는 사람이 힘이 세면 이동은 반공포로, 네,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앞쪽에는 반공포로들이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산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뒤쪽에는 진공포로들. 그래서 포로 수용소장 납치한 것도 저 산 뒤쪽. 네, 그리고 또 아까 여자 포로가 300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여자 포로는 산 뒤쪽에 주자골이라는 골짜기에 64야전 병원이 있거든요.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도 있고 입원하는 입원실도 있었어요. 별관 부속병원 해가지고. 여자 포로들은 저는 병원 업무를 맡았고 통역관 그리고 통신원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공군 포로 2만 명 있다 했잖아요. 중공군 포로는 저 산 제일 밑쪽에 저기에 중공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